자, 좀만 참으세요. 아, 그리고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가끔 시험에 내거든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죠. 많이 피곤하세요? 어떡하냐. 자, 여기. 자,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자,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발생주의 쓰죠. 그래서 12월 30일까지 내가 6개월 지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잡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법인세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자 수익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소득세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어차피 소득세, 이자 수익의 수입식이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법인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날 또는 약정일로 갑니다. 이거는 소득세하고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 특례 보세요, 특례. 특례가 예외죠. 예외가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수익은 발생주로 인정한대요. 인정한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수익은 미수 수익 적는 걸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수익이 일반적으로 있어요? 거의 없죠. 대부분 원천 징수가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반대로 이 말입니다. 원천 징수되는 이자 수익은 네,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수익은 왜 이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미수 수익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미수 수익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인정을 안 하는지 보시죠. 자, 이거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긴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유는 설명드리겠지만 시험에 이유 안 나옵니다. 자, 보시죠. 뭐냐면 우리가 이 제목이 원천 징수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여기 기간 경과 부분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있는 기간 경과분이 뭐냐면 기간은 지났어요. 기간은 지났는데 우리가 수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걸 법인세에서 기간만 경과했다라고 해서 기간 경과분이라고 하거든요. 자, 보시죠. 일단 제목 빼고 자, 보실게요. 자, 보시죠. 자, 만약에 기간 경과한 이자 수익을 입금으로 인정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화면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내가 X1년, X1년은 그냥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X1년 7월 1일에 예금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하고 약정하기를 1년 지난 뒤인 X1년 6월 30일 날 100원의 이자를 받았답니다.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소득세에서는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건 수령일로 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이자 받으실 때 이자 언제 받기 약정하지 않죠. 어느 쥐도 생각으로 갑자기 내 예금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 100원이지. 6월 30일 날 실제로 예금의 이자 100원 수령했잖아요. 요게 뭐냐면 우리가 법인세법상 수입식입니다. 법인세법상 귀속식입니다. 법인세법은 X2년도의 이자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소득세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는 받는 날이 수입식이거든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계에서는 12월 31일 날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되니까 6개월 지났으면 50원의 기간 경과한 이자 잡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죠, 여러분들. 자, 얘를 어떻게 잡냐면 12월 31일이에요. 12월 31일 날 일단은 여러분들 1년에 100원이면 반틈이면 50원이 되겠죠? 암산하시기 시기에는 100원을 했어요. 그럼 회사는 장부에 대변의 이자 수익 50원, 차변의 미수 수익 50원 이렇게 잡잖아요. 동의되세요? 이렇게 잡죠. 맞죠? 그럼 만약에 얘를요, 그러니까 얘는 기간은 지났지만 아직 그 귀속 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죠. 맞죠? 얘를 만약에 입금으로 인정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세법에서 이거 수익을 인정한대. 장부에서 적은 거. 그러면 수익으로 적는 걸 만약에 세법에서 인정한다라고 하면 X1년도의 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1년도의 법인세 신고는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하죠. 그럼 다음 연도 3월 말일에 50원을 과세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50원 있죠? 요 50원은 X1년도의 이자 수익으로 과세를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과세. 됐어요. 되셨죠? 이거.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내가 X2년 6월 30일 날 100원의 이자를 실제로 돈으로 받죠? 그럼 돈으로 받을 때 나는 받는 거고, 은행은 뭘 해야 돼요? 이자를 줘야죠. 그럼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원천징수 해야 돼요. 원천징수. 맞죠? 우리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는 세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근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요 100원에 대한 걸 다 원천징수 해야 돼요? 그럼 안 돼요. 왜냐면 50원에 대해서 이미 두드려 팼어요. 그러면 이때 은행이 원천징수할 건 이자 5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때 50원 두드려 팼잖아요, 여러분들. 50원의 이자를 과세했죠. X1년도에 수익으로 봐서. 과세했으니까 과세된 50원을 또 여기에서,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100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한 번 더 해버리면 50원은 두 번이나 세금 두드려 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려면, 네, 50원은 이미 과세가 됐으니까, X2년도 분에 대해서는 55, 나머지 50원만 과세가 돼야 돼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만약에 이미 요 기간경과분 이자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은행이야. 은행인데 제가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 넣어놨고 제가 1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김민국 고객님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예, 제가 김민국 고객님입니다. 왜 그러신가요? 김민국 고객님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객님한테 지금 이자를 100원 드리는데 제가 100원을 다 과세하면 안 되고 일부만 제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X1년도에 얼마의 이자가 과세가 되셨나요? 나머지 이자만 원천징수 하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저한테. 그걸 저한테만 해야 전국에 있는 고객한테요. 전국에 있는 고객한테 전화를 다 돌려야 돼요. 그 통신비가 한 3천만 원 나오겠죠.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간경과분 이자 수익을 입금으로 인식을 하잖아. 만약에 세법에서 기간만 지났는데 그걸 이자 수익으로 과세하게 되면 은행은 본인들이 지급하는 전체에 대해서 그냥 원천 인수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근데 본인들이 지급하는 것 중에서 일부 과세가 된 걸 빼 나머지에 대해서 원천 인수해야 되니까 고객한테 얼마가 원천 인수 이미 됐는지를 전화를 돌려야 되는 불편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간경과분 이자 수익을 입금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세법에서. 아셨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아래쪽이에요. 자, 기간경과분 이자 수익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게 세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기간만 지났어. 요거 인정하지 않은,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X 1년도 이자 수익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 년도에 신고 안 하는 걸 과세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과세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은행은 X 2년도에 100원의 이자를 줄 때 이 100원의 이자에 대해서 다 원천 인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는 이자 수익을 다음 년도에 3월 말일날 100원을 다 신고하면 되겠죠. 이게 더 편하잖아요. 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기간만 지나고 그 귀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안 보냐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 그 전액에 대해서 원천 인수하면 편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유는 안 중요해. 물론 이유를 알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시겠지만 암기상이 암기상. 맞죠? 그럼 잘 비교해볼 때는, 그럼 외우셔야 돼? 그럼 만약에, 자, 보세요. 만약에, 이 50원 기간경과분에 대해서, 50원 기간경과분에 대해서, 장부는 이렇게 잡을 거잖아요. 차변에, 이제 세무조 하는 거예요. 차변에 미수 수입 무식, 대변에 이자 수입 무식, 이렇게 잡겠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야, 미친놈은 아니고. 세법은 아무런 분배도 끊으면 안 된다. 이거 수익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세무조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은 상부는 수익 50인데 세법은 수익 0이죠. 그럼 세법상 수익이 감소해야 되겠죠. 그거 우리가 입금 불산이 되세요? 입금 불산이 장부는 수익 50, 세법은 수익 제로. 세법상 수익에서 빼요. 입금 불산이. 뭐, 미수 수익 하셔도 되고, 이자 수익 하셔도 돼요. 소득처분 뭘까요? 소득처분. 저기요? 소득처분 뭘까요? 좀 마이너스 유보예요. 왜 마이너스 유보냐면,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의 차이예요. 자산의 차이면 플러스 유보하는 마이너스 유보죠? 근데 지금 차감종이잖아요. 차감종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해되세요? 또는 장부는 자산 50, 세법은 자산 0. 그럼 세법이 자산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게 더 불편해요. 두 번째 게. 그냥 자산의 차이네? 차감종이네?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는 게 낫죠, 여러분들. 이게 제일 빨라요. 알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원천 징수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미수 수익하고 이자 수익 잡았다라고 하면 많이 피곤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늦게까지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세무일급이요, 이제 복습 많이 하세요라고 했다고 새벽 4시까지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좀 쉬고 싶은데 시간 조절해야 돼요. 마이너스 유보. 되셨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밑줄 좀 치죠. 어디로 가시냐면 130페이지.
자, 130페이지에 맨 위에 제4절 이자 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보이시죠? 네. 자, 거기에서 큰 1번 이자 수익이라고 있을 거예요. 큰 1번 이자 수익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가로 1번 법인. 자, 일단 첫 번째 줄, 첫 두 줄 입금으로 한다까지 밑줄입니다. 자,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법인세법은 소득세 그대로 따라가요. 그 누구인데? 자, 근데 어디에 붙이냐면 네 번째 줄 이자 수익은 거의 대부분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밑줄 좀. 자, 이자 수익은 거의 대부분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 규정, 발생주의다라는 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적는 거 얘기해요. 발생주의를 적용하는 예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근데 130페이지 2번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요, 그 두 번째 줄 굵은색 표시 보이시죠? 결산 확정시 보이세요? 거기서부터 세 번째 줄 발생주의 수용까지 밑줄입니다. 자,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방금까지 밑줄 친 건 이자 수익이에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이니까 여기서 방금 밑줄 친 건 미지급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오카이? 대변의 미지급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잡잖아요, 여러분들. 기간 경과한 이자 비용은. 그죠? 그래서 밑줄. 이자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송금으로 한다, 발생주의 수용. 왜냐면 이거는 원천징수를 하는 은행의 편안함을 위해서 해주는 거죠. 원천징수를 하는 건 누가 해요? 소득자가 하지, 비용 받는 사람이, 우리가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급자가 하지 받는 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받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맞죠? 받는 자가 원천징수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지급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를 수용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자 수익은 발생주의 인정 안 해요. 맞죠? 하지만 이자 비용은 우리가 발생주의를 인정합니다. 암기해 주시고. 자, 됐어요. 자, 일단 이거 하고 이제 여러분들 마칠게요. 올해. 쉴게요. 자, 이거예요. 자, 여기. 자, 여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이게 우리 시험에 실기예요. 5장의 실기고요. 더럽게 많이 냅니다. 제가 회차를 적어드리면, 일단 이거와 관련된 회차를 적어드릴 거거든요. 적어드려 여러분 다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자, 교재 어디냐면은요, 400페이지 가주실래요? 400페이지? 자, 교재 400페이지 가주세요. 자, 교재 400페이지로 가주시고, 맨 그 제1절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라고 보이세요? 우리가 3교시 할 때 일단 요놈시키거든요.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두세요. 어차피 우리 했었죠? 거기에다가 숫자 하시면 그 회차에 요 관련된 서식 나왔다고. 회차가 몇 개냐면 8개예요. 네. 우리 그 법인세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배울 서식이 20몇 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8개가 나왔다. 미친 듯이 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적어주세요, 거기다. 79. 일단 79에 나왔고, 그 다음에 81. 81에 나왔고, 그 다음에 84. 그 다음에 86. 그 다음에 90.
다음에 92,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98, 다시 79, 81, 84, 86, 90, 92, 95, 98 요 회차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408페이지 408페이지 자, 408페이지 제2절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보이시죠? 자, 거기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요, 얘도 회차 적어주세요. 7개입니다, 7개. 거기다가, 자, 79, 82, 86, 90, 92, 95, 98. 다시요. 79, 82, 86, 90, 92, 95, 98.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진블락 방금 했던 그 두 개 거의 엮어서 내요, 여러분들. 거의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132페이지로 오시고, 자, 132페이지에 제5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 잘 보실게요, 여기. 화면 보시면, 화면 보고 믿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 혹시 뭐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 입금 쪽에서 우리가 수익금액이다라는 용어는 회계상 매출이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근데 우리가 매출이다라는 건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만 매출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장부상 매출하고요, 법인세법상 매출. 근데 우리가 법인세는 매출 규정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는 주된 영업 활동의 수익이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수익이냐가 워낙 중요하지만, 법인세는 어차피 주된 영업 활동이든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든 수익이 들면 어차피 과세가 더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는 매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 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위탁 판매했어요. 위탁 판매했는데 수탁자가 팔았대. 수탁자가 팔았으면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 잡아야죠. 근데 회사가 매출 안 잡았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상대방이 통보 안 해줘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상 매출을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로 조정하는 명세서를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명세서에 들어가면 뭐를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상 매출을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로 조정하는 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예요. 아셨죠? 자, 일단 밑줄 좀 칠게요. 자, 어디냐면은, 근데 좀 저자분이 좀 어떻게 해놓으셨냐면, 제5절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라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자분이요, 첫 번째 줄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보이세요? 거기 혹시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놨죠, 저자분이요. 그 기업 회계 기준 지워주시고, 기업 회계 기준 지워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저기다가 장부라고 해서 장부. 기업 회계 기준 지워주시고 장부예요. 알죠? 자, 첫 두 줄 조정 계산서 이다까지 이제 밑줄이 바꾼 걸로요. 자, 밑줄.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장부에 의해서 확정된 수익금액 매출액이에요. 영업의 수익 안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매출액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의 인식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조정계산서이다까지 밑줄 치시고, 그래서 장부를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의 수익 금액은 보이세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문단의 수익 금액은 보이시죠? 네, 거기서부터 두 줄 밑줄입니다. 세 줄 전부 다 밑줄. 자, 수익 금액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얘기,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인세법상 매출은 회계상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을 말하는데, 회사의 장부와 기업 회계 기준의 차이로 인한 금액은 가산, 더해주거나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장부와 기업 회계 기준의 매출의 차이 조정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매출, 즉,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누락된 매출액을 포함시켜야 돼요. 장부는 누락했는데 회계는 그게 매출이 맞아. 그럼 가산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외우실 게 뭐냐? 거기 표 있죠, 표면 아래. 목소리가 크긴 하다. 네. 제가 어떤 분이, 목소리 진짜 크시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식사할 때, 선생님 목소리가 진짜 크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지. 칭찬인가, 욕인가? 칭찬이, 선생님 강의 열정적으로 하신다가 칭찬이고, 욕은, 야, 너 소리 존나 크다. 나 짜증난다. 이러잖아요. 다 들린다. 좀 작게 좀 해라. 그죠? 서로, 한국말 참 해석이 안 돼. 그죠? 제가 보기에는 후자 같아. 왠지 표정이 안 좋으셨어. 자, 거기 수익 금액에 포함되는 것 1번 밑줄입니다. 이거 당연하죠. 상품, 제품, 매출, 당연히 매출이죠. 그 다음에 2번의 별표입니다. 2번 조심하셔야 돼. 자, 2번에 거기 밑줄. 부산물, 작업해물, 매출액. 우리 부산물하고 작업해물, 매출액 회계에서 매출로 봐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거 좀 조심하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밀을 만드는데 밀길 나온 거예요. 그거 팔아도 매출 많거든요. 아무튼 외워주셔야 되고, 얘네들은 기업 회계 기준상 매출 이 두 개는 외우셔야 돼. 자, 근데 오른쪽에 수익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보이세요? 거기 1번 영업의 수익 밑줄 치시고, 당연한 거예요. 영업의 수익은 매출이라고 안 하죠. 맞죠? 우리가 매출이라는 건 영업수익이잖아요. 영업에서 발생한 수익. 자, 그 다음에 2번에다가 적어주세요. 2번에다가 적어주세요. 거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이렇게 적으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세법상 매출이지만 회계상 매출이 아닌 것.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 2번 아래에다가 3번 좀 적어요. 3이라고 적어서 2번 아래에다 3 적어 3. 그 2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입금 있잖아요. 그 아래에다가 3이라고 적어주시고 거기다 적어주세요. 간주공급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2번 있죠. 2번은 뭐냐면 간주임대료예요. 2번에다가는 간주임대료라고 적으시면 간주임대료. 자, 들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법인세법상 매출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간주임대료하고 간주공급은 10%로 과세하죠. 근데 회계에서 간주공급, 간주임대료가 있을까? 회계에는 간주란 말이 없어요. 맞죠? 회계는 여러분 유용한 정보 제공하니까 간주한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 간주공급이 얼마다, 간주임대료가 얼마다, 그건 회계상 매출 아닌 거예요. 단지 세법상 매출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 아시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자, 137페이지. 피시고, 자, 여기 보실게요. 실기에서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진짜. 거의 한 문제 냅니다, 얘가. 자, 여기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장부상 매출을 법인세법상 매출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통해 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법인세법상 매출과 부가가치세법상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매출이라는 표현 안 쓰죠? 그냥 공급가액이라 하잖아요. 부가세는 매출이 없죠. 그냥 제품 팔든 기계 팔든 공급가액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매출하고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서식을 우리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실 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먼저일까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얘가 먼저. 왜냐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장부상 매출을 법인세법상 매출을 만든 다음에 그 제대로 된 법인세법상 매출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그 다음 우리가 서술하는 게 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면 얘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아셨죠? 자, 그럼 137페이지 밑줄 치고 쉬죠? 제6절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일단 첫 두 줄 밑줄입니다.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여기 매출이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서식에 대해 여기까지 붙이시고. 자, 자, 들으시면. 근데 여기는 부호를 플러스로 할 거냐, 마이너스로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로 맞추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서는 장부상 매출을 법인세법상 매출로 만드는 거라고 했죠? 여기는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에서는 법인세법상 매출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공급가액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화살표 잘 보셔야 돼요. 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밑줄입니다. 실기하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밑줄.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죠? 출발점은 법인세법상 매출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출발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거기 과세표준에다가 공급가액이라고 하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일치시키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법인세법상 매출을 부가가치세법상 과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부호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디로 맞추냐에 따라서 부호가 뿔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3시 5분